박 여사님, 우리 혼인신고도 해야죠. 이 나이에 무슨 혼인신고예요? 그냥 둘이 잘 살면 되죠. 살림을 합치면서 혼인신고를 하자는 백 선생님께 제가 한 말입니다.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이 떠난 뒤에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고 생활비 걱정에 밤잠을 설칠 때가 많았죠. 고민 끝에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뭔가 일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곳에서 산불감시 공공근로 일을 소개받았습니다. 자신은 없었지만 선택할 처지는 아니었죠. 일주일 뒤 출근했습니다. 담당자가 나와 인원 배치를 했고 저는 옆에 있던 할아버지와 2인 1조 차량 순찰조가 됐습니다. 차량으로 마을 주변을 돌며 산불을 감시하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차에 타자 같은 조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백기동이라고 합니다. 이 일은 처음이시죠? 제가 처음이라고 하자 백 선생님은 걱정하지 말라며 자기만 믿으라고 했죠.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순찰을 돌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다 백 선생님도 혼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같은 처지라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3개월 공공근로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백 선생님과의 만남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백 선생님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박 여사님, 저랑 같이 사는 거 어때요? 69살에 새로운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같이 살면 생활비 걱정은 덜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결국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백 선생님은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나이에 무슨 혼인신고냐며 거절했죠. 그냥 둘이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같이 사실 거면 혼인신고를 하셔야죠. 안 하면 법적으로 아무 보장도 못 받아요. 저는 급할 게 뭐 있냐며 천천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혼인신고 없이 같이 살기 시작했죠. 제가 살던 빌라를 처분하고 백 선생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9살 박미순입니다.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이 아파트 경비 일을 했거든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둘이 아끼면서 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수입이 끊겼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을 조금씩 쓰다 보니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비 걱정에 잠이 안 왔어요. 통장을 열어보면 한숨만 나왔죠. 이러다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집에만 있으니 외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9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며칠을 고민하다 동사무소를 찾아갔죠. 동사무소에 도착해서 접수대에 있는 젊은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냐고요. 직원이 잠시 컴퓨터를 보더니 대답했어요. 어르신, 지금 공공근로 산불감시 일자리가 있는데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산불감시라니. 처음 듣는 일이었어요. 직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3개월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산불을 감시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차량으로 산 주변을 돌면서 연기 나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했죠. 힘든 일은 아니고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보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해본 적 없는 일이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어르신들 많이 하신다며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국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직원이 일주일 후부터 출근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69살에 처음 해보는 일이라 잘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 일찍 동사무소로 출근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저 같은 어르신들이 여러 명 와 계시더라고요. 다들 산불감시하러 오신 분들이었어요. 주황색 조끼를 입은 담당자가 나와서 인원 배치를 했습니다. 2인 1조로 나눠서 차량 순찰조를 만든다고 했어요.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할아버지 이름도 같이 불렸죠. 저랑 그 할아버지가 한 조가 된 거였습니다. 차량으로 맡은 구역의 임도나 마을 주변을 돌면서 산불을 감시하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조끼와 무전기를 받았어요. 주황색 조끼를 입으니까 진짜 일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담당자가 차 열쇠를 할아버지한테 주면서 운전은 할아버지가 하시고 옆에서 감시하시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를 따라 주차장에 있는 차로 갔습니다. 흰색 봉고차였어요. 할아버지가 운전석에 타고 저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손을 내밀며 인사를 했어요. 저는 백기동이라고 합니다. 처음이시죠? 저도 인사를 했어요. 박미순이라고, 산불감시는 처음이라고요. 백 선생님이 웃으면서 걱정 말라고 했어요. 별거 아니라고, 자기 말만 따라하면 된다고요. 백 선생님이 일을 설명해 줬어요. 자기가 운전하면 옆에서 창밖을 보면서 연기 나는 곳 없는지 확인하고 기록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무전기 사용법도 알려줬습니다. 버튼 누르고 말하면 된다고,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자, 그럼 출발할까요? 할아버지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연기 나는 곳이 있는지 열심히 살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요. 첫 번째 순찰이 시작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운전했고 저는 옆에서 창밖을 살폈어요. 아무 일도 안 생기길 바랐습니다. 연기라도 발견하면 어떡하지 싶었거든요. 한참을 돌아다녔는데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12시가 되니까 백 선생님이 차를 세웠습니다. 임도 근처에 있는 작은 공터였어요. 나무 그늘이 져 있어서 시원했죠.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는데 백 선생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 도시락 안 싸오셨죠? 저는 당연히 밥 사 먹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점심시간 되면 근처 식당에 가는 줄 알았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그런 설명을 안 해줬으니까요. 그랬더니 백 선생님이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동사무소 쪽으로 내려가려면 1시간은 걸린다고. 그래서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는 게 편하다고 했죠. 내일부터는 꼭 싸오시라고요. 그러면서 백 선생님이 뒷좌석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서 도시락통이 나왔어요. 뚜껑을 여니까 밥이랑 반찬이 들어 있었죠. 김치랑 계란말이랑 멸치볶음이랑. 직접 싸오신 건지 부인이 챙겨준 건지 모르겠지만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백 선생님이 저한테 같이 먹자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거절했습니다. 첫날부터 남의 밥을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사양했죠.
그런데 백 선생님이 괜찮다며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혼자 먹기 심심해요. 같이 먹으면 밥맛이 더 나죠. 결국 저도 숟가락을 받아들었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니까 산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새 소리도 들리고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도 들렸죠. 밥을 먹으면서 백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첫날이라 힘드시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사실 긴장해서 좀 피곤하긴 했지만 내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하면 약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백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일하는 것보다 대기하는 시간이 더 길다고. 그게 오히려 힘들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게 지루하다고요. 하지만 같이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으면 괜찮다고 했죠. 도시락을 다 먹고 잠시 쉬었다가 오후 순찰을 돌았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주변을 돌았어요. 논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죠. 연기 나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면서요.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다리가 좀 아팠지만 뿌듯했어요. 내일은 꼭 도시락을 싸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도 이제 일에 적응했습니다. 무전기 사용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기록하는 것도 손에 익었죠. 처음에는 무전기 버튼 누르는 것도 떨렸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백 선생님이랑 많이 친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 말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백 선생님은 말을 참 잘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제 말도 잘 들어줬습니다. 순찰 돌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자식들 이야기, 동네 이야기, 옛날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혼자 집에 있을 때는 하루가 그렇게 길었는데 백 선생님이랑 있으면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오후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찰을 돌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를 세웠죠. 산속 공터에 차를 대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세차게 내렸어요. 와이퍼를 꺼두니까 앞이 잘 안 보였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나 봐요.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가셨다고요. 그동안 혼자 살면서 너무 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백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안타깝다는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자기도 5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암이었대요. 1년 동안 투병하다가 결국 눈을 감았다고요.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손을 잡아줬다면서요.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백 선생님도 혼자 사시는구나 싶었어요.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괜히 위로가 됐습니다. 서로 외로움을 나누니까 동질감이 느껴졌죠. 같은 처지라는 게요.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남은 사람들. 그 외로움을 서로 알고 있으니까 굳이 말 안 해도 이해가 됐어요. 백 선생님이 자기 이야기를 더 해줬습니다. 젊었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대요. 4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퇴직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셨구나. 대단한 분이랑 같이 일하고 있었던 거죠. 연금이 꽤 많이 나와서 생활은 걱정 없는데 집에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서 이 일을 나왔다고 했어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요. 저는 선생님이라니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랑은 다른 분이구나 싶었어요.
백 선생님은 뭘 대단하냐고 그냥 월급쟁이였다고 했죠. 겸손한 분이었어요. 백 선생님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성실하고 꼼꼼해서 같이 일하기 참 좋아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칭찬을 잘 안 해줬는데 밥 차려주면 당연한 거고 집안일 해도 당연한 거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살았죠. 그런데 백 선생님은 저한테 성실하다고 꼼꼼하다고 해줬어요. 고맙다고 머쓱하게 대답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순찰을 돌았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공공근로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어요. 오전 순찰을 마치고 동사무소로 돌아왔죠. 조끼랑 무전기를 반납하고 담당자한테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정들었던 일이 끝나니까 허전했어요. 무엇보다 백 선생님이랑 매일 못 본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동사무소 앞에서 백 선생님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죠.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혹시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는 조금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남자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준다는 게 좀 그랬거든요. 하지만 백 선생님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3개월 동안 같이 일하면서 잘 알게 됐으니까요. 결국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백 선생님이 휴대폰에 저장하면서 웃었어요. 그럼 연락드린다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백 선생님 생각이 났습니다. 저녁 먹으면서도 TV 보면서도요. 3개월 동안 매일 얼굴 보던 사람인데 이제 안 보니까 허전했죠.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났어요. 무슨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웃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후 백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박 여사님, 저 백기동이에요. 내일 시간 되시면 공원에서 산책할래요?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 하다가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사실 바쁜 것도 없었거든요. 백 선생님이 내일 오전 10시에 집 근처 공원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웃음이 났어요. 이 나이에 약속이라니. 설레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옷도 좀 신경 써서 입었어요. 거울 보면서 머리도 빗고 화장도 살짝 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까 백 선생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벤치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며 다가갔어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난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공공근로 끝나고 뭐 하셨냐? 밥은 잘 챙겨 드시냐? 그런 이야기들이요. 백 선생님이 집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더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맞장구 쳤죠.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계속 나눴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공공근로 때처럼 편해졌어요. 백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우리 영화 보러 갈래요? 저는 이 나이에 무슨 영화냐고 했어요. 영화는 젊은 사람들이나 보는 거 아니냐고 했죠. 영화관에 가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백 선생님이 요즘은 어르신들도 많이 본다며 가자고 했어요. 결국 따라갔습니다. 영화관에 들어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연인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 사이에 저희 둘이 서 있으니까 좀 민망했죠. 백 선생님이 팝콘이랑 콜라를 사줬습니다. 이 나이에 팝콘이라니. 웃기면서도 재미있었어요. 영화관 좌석에 앉아서 영화를 봤습니다.
무슨 영화였는지는 잘 기억 안 나요. 그냥 백 선생님이랑 나란히 앉아 있다는 게 좋았어요. 어두운 영화관에서 팝콘 먹으면서 화면을 바라봤죠. 젊었을 때 남편이랑 영화 보러 간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습니다. 공원도 가고, 식당도 가고, 문화센터도 같이 다녔어요. 둘이 다니니까 외롭지도 않고,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백 선생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쿵했죠. 손을 빼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는데 결국 빼지 않았습니다. 백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 여사님, 나랑 같이 사는 거 어때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듣다니. 갑작스러운 고백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백 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둘 다 혼자 사는 거 외롭잖아요. 같이 살면 서로 의지도 되고 좋을 것 같다고요. 저는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백 선생님이 알았다며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백 선생님이 좋기는 한데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69살에 새로운 사람이랑 산다는 게 맞는 건지.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점도 많았어요.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백 선생님은 연금이 많이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요. 매일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번에 알았거든요. 며칠을 고민하다 결심했습니다. 백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백 선생님, 저예요. 우리 같이 살아요. 백 선생님이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이냐고, 잘 생각했다고 빨리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백 선생님과 만났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 합치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백 선생님이 들뜬 표정으로 말했죠. 이제 같이 살게 됐으니까 준비할 게 많다면서요. 어디서 살지, 짐은 어떻게 옮길지,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그러다 백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 여사님, 우리 혼인신고도 해야죠. 저는 이 나이에 무슨 혼인신고냐고 했습니다. 결혼식도 안 할 건데 굳이 서류까지 만들 필요가 있냐고 했어요. 백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그냥 사는 건 좀 그런 것 같다고요. 부부로 인정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급할 게 뭐가 있냐고 했어요. 천천히 하면 된다고, 일단 같이 살아보고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냐고 했죠. 백 선생님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싫다는데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알았다며 그럼 일단 같이 살자고 했죠.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일은 자식한테도 말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받은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생겼는데 같이 살기로 했다고요. 아들 반응이 미지근했습니다. 찬성도 반대도 안 하고 그냥 그러시구나 하는 투였어요.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라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기도 했죠. 저는 좀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 반응이 달라졌어요. 혼인신고는 안 하기로 했다고 하자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같이 사실 거면 혼인신고를 하셔야죠. 혼인신고를 안 하면 법적으로 아무 보장이 없다면서 걱정했어요.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냐고 보호받을 수 없다고 했죠. 저는 괜히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서류 같은 거 신경 쓰기 싫다고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지만 더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 혼인신고 없이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살던 빌라를 정리하고 백 선생님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했죠. 백 선생님 아파트는 넓지는 않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방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침실로, 하나는 제 옷이랑 짐 넣는 방으로 쓰기로 했죠. 백 선생님이 저한테 화장대를 사줬어요. 새 화장대 앞에 앉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행복했어요. 백 선생님 집으로 들어온 지 이틀 후 주말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백 선생님이 문을 열었는데 백 선생님 아들과 딸이 서 있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온 거였어요. 거실로 들어온 백 선생님 자식들을 어색하게 맞이했습니다. 아들은 40대 중반쯤 돼 보였고 딸은 4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둘 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는 말투가 싸늘했어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분명 저를 탐탁지 않게 보는 눈빛이었거든요. 백 선생님이 자식들한테 제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같이 살기로 한 박 여사님이야. 자식들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자식들이 저한테 질문을 몇 개 했어요. 어디 사셨어요? 자녀분은 있으세요? 그런 것들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백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백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혼인신고하자고 계속 말했는데 박 여사님이 싫다고 해서 못했다고요. 솔직하게 말했죠. 그 말을 들은 아들과 딸 표정이 확 밝아졌습니다. 금방 얼음장 같던 분위기가 녹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하면서 웃기 시작했죠.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더 드세요. 차 더 드릴까요? 하면서요. 궁금증이 풀렸는지 자식들은 오래 있지 않고 곧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 신으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공손하게 인사하고 나갔어요. 저도 웃으면서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잘 모시겠다고요. 문이 닫히고 나서 거실에 앉았는데 속이 씁쓸했어요.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처음에 차갑게 굴다가 혼인신고 안 했다니까 갑자기 잘해주는 거. 뻔했죠. 혹시 재산 뺏길까봐 걱정돼서 온 거였어요. 아버지 재산이 딴 사람한테 넘어갈까 봐요. 그런데 혼인신고 안 했다니까 안심한 거죠. 백 선생님은 눈치를 못 챈 것 같았어요. 애들이 잘 왔다 갔다며 좋아하셨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굳이 분위기 망칠 필요 없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어요. 동거를 시작하고 호칭을 정했습니다. 그냥 백 선생님, 박 여사님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여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낯간지러웠거든요. 이 나이에 여보라니. 생각만 해도 얼굴이 빨개졌죠. 백 선생님도 그게 편하다며 동의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백 선생님이랑 나란히 걷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돌아보니까 백 선생님 아는 분이었죠. 동네에서 자주 보던 할아버지였나 봐요. 그 할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시냐고요. 백 선생님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우리 부인이에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부인이라니. 누군가의 부인으로 소개받는 게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죠. 그 할아버지가 잘 어울린다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숙이고 웃었어요. 그렇게 같이 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생활비 걱정을 안 해도 됐거든요. 백 선생님 연금이 꽤 넉넉하게 나와서 둘이 먹고 살기에 충분했죠. 제가 가져온 돈은 거의 안 건드려도 됐습니다. 무엇보다 백 선생님이 저한테 잘해줬어요. 아침마다 같이 밥 먹고 오후에는 같이 산책했습니다.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TV를 봤죠. 혼자 살 때는 하루가 그렇게 길었는데 백 선생님이랑 있으면 시간이 훌쩍 갔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요즘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백 선생님이 자꾸 깜박깜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지갑을 어디 뒀는지 못 찾는 정도였거든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가끔 물건 어디 뒀는지 까먹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약속 시간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방금 한 말을 또 하기도 했죠. 백 선생님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자꾸 깜박하시는 것 같다며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요. 그랬더니 백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을 했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래요. 괜한 걱정 마요. 더 말하고 싶었지만 백 선생님이 싫어하는 눈치라 그만뒀습니다. 병원 가자고 했다가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불안하긴 했지만 별거 아니길 바랐죠. 그런데 3개월이 더 지나면서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 몇 번씩 하기도 하고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려 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 못해서 집에 못 들어온 적도 있었죠.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백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병원에 가보자고, 그냥 검사만 받아보자고요. 백 선생님이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제가 계속 졸라서 결국 알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왔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치매라니. 설마 했는데 정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요. 지금은 초기 단계라 약 드시면서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요.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도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백 선생님은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충격받은 것 같았죠. 저도 멍했습니다. 이제 겨우 6개월 됐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병원을 나오려는데 간호사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환자분 서명 옆에 보호자 전화번호를 적어달라고요. 백 선생님이 종이를 받아 제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러더니 관계란에 펜을 대고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쓸지 고민하는 것 같았죠. 백 선생님이 적은 글자를 봤어요. 동거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운했죠. 동거인이라니. 6개월을 같이 살았는데 부인이라고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서류에는 동거인이라고 적다니. 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는 동거인이 맞으니까요. 제가 혼인 신고하자는 걸 거절했잖아요. 그때 했으면 지금 배우자라고 쓸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지금이라도 혼인 신고를 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백 선생님이 방금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일단 백 선생님 건강부터 챙겨야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백 선생님이 걱정됐습니다. 버스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백 선생님이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표정이 어두웠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초기라고 했으니까 약 먹으면서 관리하면 괜찮을 거라고요. 백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걱정 마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백 선생님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었죠.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 먹으면서 제가 말을 꺼냈어요. 자식들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들이랑 딸이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들 걱정하니까 말하지 마요. 자식들이 알면 걱정할 거라며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고 했어요.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백 선생님이 원하시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백 선생님을 챙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약부터 챙겨드렸습니다. 혈압약이랑 치매약이랑 여러 가지였어요. 약통에 요일별로 나눠 넣어두고 하나씩 드리게 했죠. 안 그러면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헷갈리니까요. 일주일에 2번은 치매 안심센터에 같이 갔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을 받으셨어요. 인지 훈련이라고 하던가요. 퍼즐 맞추기도 하고 그림 그리기도 하고 그랬죠. 저도 옆에서 같이 했어요. 백 선생님이 혼자 가시면 길 잃어버릴까봐 불안했거든요. 알뜰살뜰 챙겼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깜박깜박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방금 한 일도 까먹었어요. 밥 먹고 나서 10분 후에 밥 안 먹었다고 하기도 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또 가겠다고 하기도 했죠. 같은 말을 하루에 10번씩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백 선생님을 챙기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하루 종일 서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죠.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백 선생님을 위해서요.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둘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그때 백 선생님이 말했어요. 제이야, 물 좀 줘. 저는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제이가 누구예요? 고개를 돌려 백 선생님을 봤어요. 백 선생님이 저를 쳐다보고 계셨죠.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백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물 달라고. 못 들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제이가 누구예요? 백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누구긴 누구야. 당신이지 왜 이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저 미순이에요. 박미순. 백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장난치지 말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백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당황했지만 일단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면서 제이라는 이름을 생각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거든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떠올랐어요. 백 선생님 전 부인 이름이 제이였죠. 예전에 백 선생님이 말씀하신 적 있었어요. 5년 전에 돌아가신 아내 이름이 제이라고요. 물을 가져다 드리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백 선생님이 물을 받아 마시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백 선생님,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백 선생님은 너무 오래돼서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며 웃었습니다. 45년 됐나 하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당신 젊었을 때 참 예뻤는데 라고 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5년이라니. 저희는 1년밖에 안 됐는데요. 백 선생님은 저를 전 부인으로 착각하고 계신 거였어요.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건 느꼈지만 갑자기 이렇게 나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죠. 부엌으로 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 입을 막고 울었어요. 백 선생님이 들으시면 안 되니까요. 한참을 울다가 겨우 눈물을 닦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 선생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접수하고 대기하다가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저를 전 부인으로 착각하셨다고, 45년 됐다고 하셨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중등도 치매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1년 사이에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고 했죠. 이제부터는 24시간 잘 감시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혹시 힘드시면 요양시설도 고려해 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제가 돌볼 수 있다고 했어요. 요양시설에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같이 있어야죠. 의사 선생님이 알았다며 그래도 보호자분 건강도 챙기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백 선생님이 옆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박 여사님, 고마워요. 하고 말씀하셨죠. 저는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민 끝에 백 선생님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백 선생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거든요. 자식들한테 알려야 할 것 같았죠. 전화를 받은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지금 중등도까지 진행됐다고요. 아들이 깜짝 놀라며 지금 바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후에 아들과 딸이 같이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니까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와서 백 선생님을 봤죠. 백 선생님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왔는데도 누군지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백 선생님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알아보시겠어요? 하고 물었죠. 백 선생님이 아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아들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딸은 옆에서 눈물을 훔쳤죠.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따졌습니다. 그동안 왜 말을 안 하셨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백 선생님이 알리지 말라고 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더 화를 냈어요. 2년도 안 됐는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됐냐며 뭔 짓을 했길래 이 지경이 됐냐고요. 저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이 아들을 말리더니 저한테 말했어요. 이렇게 된 이상 아버지를 모시고 가겠다고요. 할머니랑 있는 건 안 될 것 같다면서 요양병원에 모실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니까요. 아들이 백 선생님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백 선생님은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아버지 좋은데 가시는 거라고 했죠.
백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가셨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일 후 백 선생님 아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저는 궁금한 마음에 백 선생님 어떻게 되셨냐고 물었죠.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집 근처 요양병원에 모셨다고요. 저는 안심했어요. 그러면서 한번 보러 갈 수 있냐고 물었죠.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왜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자극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3일 안에 집을 비워주세요. 저는 충격을 받아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말했죠. 아버지도 안 계신 집에 혼자 있을 거냐며 나가라고 했어요. 저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아들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억울했어요. 그동안 백 선생님 챙기느라 제 돈을 얼마나 썼는데요. 치매 걸리신 후로 생활비도 안 주셔서 제 돈으로 생활비랑 병원비 다 냈거든요. 그 말을 했어요. 그거라도 돌려달라고요. 아들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아냐며 아무튼 3일 안에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막막했어요. 예전에 살던 빌라 판 돈을 생활비랑 병원비로 썼거든요. 남은 돈으로는 작은 빌라도 하나 못 샀어요. 갈 데가 없었습니다. 억울했어요. 1년 넘게 백 선생님 간병하며 고생했는데 허리 아픈 것도 참고 잠 못 자는 것도 참으면서 돌봤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만 쓰고 빈손으로 쫓겨나는 거잖아요. 밤새 잠을 못 이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부끄럽지만 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했더니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들 말이 맞으니까요. 그때 혼인신고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혼인신고만 안 했지 같이 사셨으니까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거 알아보라고 했죠. 사실혼이라는 게 있구나. 희망이 생겼습니다. 3일이 지나고 백 선생님 아들이 다시 왔어요. 왜 아직도 안 나갔냐고 따졌죠.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백 선생님과 저는 사실혼 관계라 나갈 수 없다고요. 백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무슨 부부냐며 그냥 서로 좋아해서 동거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며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저는 안 나간다고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제 팔을 잡아 강제로 현관으로 끌고 가더니 밖으로 밀어냈어요. 그렇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복도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료를 내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가 딱한 표정으로 들었죠. 하지만 대답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려면 상대방이 인정해줘야 하는데 지금 치매 상태라 그게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럼 그동안 제가 쓴 생활비나 병원비는 돌려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그것도 나중에 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어렵다고 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2년 전에 혼인신고를 했으면 어떻게 됐냐고요.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2년 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상황은 꽤 달라졌을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어서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부동산을 찾아가 남은 돈으로 작은 빌라 전세를 얻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백 선생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잠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걱정이 됐어요. 요양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신지, 밥은 잘 드시는지. 결국 백 선생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요. 아들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신경 끄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 동사무소에 갔어요. 공공근로 일을 구하려고요. 하지만 직원이 지금은 없다고 했습니다. 3개월 후에나 있다고요. 집으로 돌아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그냥 혼인신고를 했어야 했을까? 아니, 그냥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을까? 후회만 밀려왔습니다.